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희준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돼서 제 생각을 정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마다 인하해 나가고 있는데요. 9월 18일에 0.5% 인하, 그리고 11월 7일에 0.25% 인하, 그리고 오늘 12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19일에 0.25%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미일 금리 차는 4.25%로 줄어들게 되었고,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엔화의 약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것도 대단히 의아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까지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일본이 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일본의 실업률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 그리고 급여 인상률도 꾸준히 올라감에 따라서 평균 급여가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튼실한 경제 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가나 환율 관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물가를 보니까 11월에 일본 전체 핵심 물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도쿄의 핵심 물가는 미리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도쿄의 핵심 물가나 일본의 핵심 물가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도쿄가 수도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표본으로 필터링해서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미 도쿄의 핵심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핵심 물가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도쿄의 핵심 물가가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일본의 11월 핵심 물가도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보면은 엔화의 약세가 최근에 가파르게 이뤄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수입재들의 가격들이 비싸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품 물가가 오르는 영향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의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 것까지 발표가 되어 있고 11월 달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지금 위에가 엔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일본의 상품 물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 시장에 그달에 있는 상품의 가격은 이미 수입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의 가격은 언제 수입한 가격이냐면, 한두 달 전에 발주 나간 제품이 한두 달 뒤에 이게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 그때부터 가격이 유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매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달치, 세 달치, 많으면 세 달치 정도의 재고를 돌리면서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은 세 달치를 발주했다고 하면 한 달치를 쓰고 뒤에 한 달치만 새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새로 가져오는 가격이 갑자기 엔화의 약세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비싸졌다, 비싸게 사온다? 그러면은 평균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엔화가 초강세가 되면은 평균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역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월 달의 환율은 2월 달의 상품 물가에 반영된다, 또는 3월 달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2월 달의 환율은 3월, 4월, 그리고 3월 달의 환율은 4월, 5월, 이런 식으로 한두 달씩 밀린다 라고 보면은 정확하게 엔달러 환율과 일본의 상품 물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24년도 1월 달부터 5월, 6월 말까지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일어났을 때 상품 물가도 계속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부터 일본이 너무 치솟은 물가 때문에 7월부터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의 강세 전환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한두 달 뒤에 상품 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까지가 집계가 됐고 9월 말까지는 엔화 강세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달에 반영이 됐다라는 걸 보면은 10월 달에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게 정상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10월 초부터 엔화의 약세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사오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엔화가 똥값이니까, 그래서 다시 상품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서 이미 발표된 11월 도쿄의 핵심 물가를 보면 앞으로 일본 전체의 물가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일본이 당연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지난 7, 8월에도 그랬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엔화의 강세를 부추겨서
치솟는 물가를 막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이 아니라 한 달 미룬 1월 달에 이거를 진행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12월 물가까지 엄청나게 저는 치솟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상품 물가가 이렇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 일본에서 부랴부랴 다시 기조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또 시장에 또 새로운 충격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은 계속 달러당 140엔에서 160엔 사이에 이 영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달러당 160엔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환시장에 별도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월 말 정도에 일본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직전에 보면은 아마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왔을 거고 엔화의 약세도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엔화의 약세를 방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말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월 한 20 며칠 날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때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미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를 예측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의 핵심 물가를 보면은 24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횡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3% 초반으로. 미 연준이 사실 타겟하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한 3%예요. 3%대에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타겟을 정해놨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딱 그 타겟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연준에게 중요한 거는 물가는 이미 어느 정도 3% 초반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가보다는 연준이 지금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저는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가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파산 건수,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대출 연체율, 엔달러 환율, 미국 실업률, 그리고 20년물 국채 수익률, 이자율이죠.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를 제가 3년 바운더리로 3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에서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결제가 지연되고 이게 디폴트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파산 건수도 늘어나고, 저번에 제가 올린 컨텐츠를 보면은 파산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소비재 사이드에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파산 건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요. 파산 건수가 늘어나니까 실업률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산 건수나 뭐 실업률이 계속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실업률도 크게 치솟는 순간이 올 거예요. 파산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그때가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미국 경제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 연준이 이렇게 실업률이 치솟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미국 재정을 좀 설명을 드려요.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2024년도의 정부 지출과 그리고 정부의 세수, 이렇게 나타난 자료인데, 이거를 국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도에 제가 실업률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4년도 정부의 세수가 4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조 6,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는 금액이 이 사회보장세에서 나왔습니다. 급여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뭐 급여세, 메디케어세, 뭐 여기에서 다 나온 거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4대 보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늘어나면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고용률이 늘어나면은 반대로 이게 늘어나겠죠. 왜냐면 이거를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정부의 지출을 보잖아요. 24년도에 이 사이드에서 이 4대 보험 사이드에서 나가는 금액이 3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걷어들이는 세수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이걸로 나가는 세수가 3조 9천억 달러예요.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업률이 늘어나서 이 세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바이든 정부가 5%대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놔가지고 지금 국채이자로 나가는 이자 지출 비용이 지금 정부의 전체 총 지출의 10%가 넘어갑니다. 거의 13%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10%도 안 됐어요. 한 7%, 8%밖에 안 됐는데 13%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부의 총 지출량 대비. 그러니까 이자로 나가는 것도 크게 늘어났고 지금 4대 보험 사이드에서 나가는 비용도 크게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한 22년도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치솟기 시작을 했고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2년 정도 만에 실업률이 1%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초입부 때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실업률이 미친 듯이 치솟는 구간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된 사람의 비중이 23년도에 60%대를 찍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 사이드에서 또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걸로 나가는 비용은 또 늘어나니까 재정 운영의 악순환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업률의 영향을 받아서 연준이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준금리를 금리 결정 때마다 인하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유럽 상황도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이나 캐나다, 스위스, 인도, 네덜란드, G20 국가들의 이렇게 그래프를 넣었는데 실업률이 전부 다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제조 강국인 독일에서도 치솟고 있고 영국에서도 치솟고 있고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산 건수도 미국 기업들의 파산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도 엔저를 너무 장기화하면서 내수 사이드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수출 기업들은 이때는 호황이겠지만 오더를 많이 받아서 내수 기업들은 모든 걸 비싸게 사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파산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영국의 파산 건수도 늘고 있고 독일의 파산 건수,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전부 다 파산 건수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파산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과 동일하게 재정 사이드에서 비슷한 리스크를 똑같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 외에 모든 나라를 봤을 때 지금 G20 국가들을 다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올해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에서 대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이제 G20 국가들을 제가 주로 봤는데 독일도 지금 이제 연정이 지금 붕괴되려는 이런 모습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여러 리스크들이 또 경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의회를 패싱하고 부자 증세를 하려다가 내각이 붕괴되려는 그런 위기에도 빠지고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부자 증세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덜란드 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호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엔저 장기화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야당들한테 이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식물 내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정 붕괴 리스크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탄핵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연정들이 하나둘씩
그 지금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두 개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이나 뭐 GT&T 국가들에서 지금 대부분이 연정 붕괴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GT&T 국가들에서 파산 건수가 늘고 있고 가파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가파르게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 강세, 달러 외 통화들의 엄청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금리를 빠르게 하나둘씩 인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전기차 기업들이 엄청난 그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과 그 가격 경쟁을 출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결국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최대 배터리인 업체인 노스볼트도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깎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나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우하향하는 트렌드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예, 뭐 삼성 SDI나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만 유독 다시 상승 반등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뭔가 시장의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저는 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과거에 아는 그런 중국이 아니다. 이제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엄청나게 잘 갖추고 있고, 그래서 관세를 크게 미국이 먹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중국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특히 산업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실적들이 그 23년도에 남기던 순이익의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4년도도 예상치긴 하지만 삼성 SDI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시장에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출혈 경쟁까지, 치킨 게임까지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이제는 경제가 점점 둔화가 되면서 실업률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다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헬게이트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알고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대출 부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미일 금리 결정,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집중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각각의 시점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매월 추이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출 뭐 미국의 이제 은행들 뭐 소비자 대출이나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대출들의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분기별로 자료가 발표가 되고, 24년도 4분기,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에 나왔던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월 중순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연체율이 더 크게 치솟았다면 시장에 또 다른 새로운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정치적 불안정한 부분들은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하지만 이거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나 파산 건수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챙겨봐야 될 게 이제 미국과 일본의 1월달 금리 결정을 또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금리 결정을 보기 전에 아마 그 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 뭐 인플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고 리스크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12월 19일은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 예상대로 인하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더 크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주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표들의 발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 아세안패스 멤버십 채널 커뮤니티에 계속 이렇게 미리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발표된다, 내일 발표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발표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도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말에 제가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부터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문제를 트럼프가 어떤 대선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실행 가능한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나 인구 구조, 통화, 에너지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반영해서 근거가 타당한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잠재 수혜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인지, 그 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고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전 예약 신청해 주신 분이 이제 400명이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 500명까지 아직 한 80명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컨텐츠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요. 사전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